식사는 조용히 지나갔다. 끊임없이 접시를 내려다보는 눈길, 혼자 하는 식사에 익숙한 사람의 살짝 깔끔하지 못한 동작들.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니 어머니가 거절했다. 조금 있다 내가 가고 나면 내게 할 일이 뭐가 남겠니? 오늘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 특선은 1984년에서 1985년으로 넘어가는 겨울 동안 완성하여 1985년 로드로 주루날 4월호에 발표된 귀환입니다. 이야기는 그녀가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7월의 어느 일요일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그녀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날은 더웠고 객실 안팎으로 모든 것이 고요했는데 내려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비어있는 플랫폼을 보면서 정말 시에 가까워졌고 곧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역에서 나가니 보이는 얼굴마다 아는 얼굴인 것 같았지만 누구의 이름도 정확히 댈 수는 없었는데 그녀는 어쩌면 이름을 알았던 적이 아예 없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에는 늘 바람이 불었는데 그날도 바람이 불어서 덜 더웠고 사람들은 항상 바람 때문에 여기서 5km 떨어진 곳일지라도 그곳보다 이곳이 더 춥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르시맹드 페르 호텔 앞에 서 있는 택시를 잡아 타지 않았다. 여느 곳이라면 그렇게 했겠지만 시에 도착하자마자 이전의 이동 방식을 되찾게 된다. 택시는 영성체, 결혼식, 장례식이 있을 때나 타는 법. 사람들은 그런데 돈을 쓰려 하지 않는다. 그녀는 카르노가를 따라 중심지까지 올라갔는데 어머니가 정오 미사를 보고 나오다 그녀에게 사오라고 했던 대로 첫 번째 제과점에서 케이크, 에클레르, 사과 타르트를 샀습니다. 꽃도 오래가는 글라디올러스로 샀는데 어머니가 거주하는 단지까지 가는 동안에 곧 어머니를 보겠네와 기다리고 계셔라는 말 말고는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단층 원룸의 얄팍한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네, 들어오세요. 문을 잠그고 계셔야죠. 너인 걸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일 리가 없잖니.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지 않은 차림으로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식탁 옆에 서서 웃어댔는데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인사를 받으려고 얼굴을 들었습니다. 난 여기에서 아주 잘 지낸다. 이보다 더 편할 수야 없지. 그리고 이런데도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겠지. 텔레비전을 켜놓았지만 소리는 안 나오고 화면에는 테스트용 패턴만 나왔는데 어머니는 거북해하면서 글라디올러스를 받아들고 부자연스러운 어조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꽃을 사다 준다는 것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점잖은 사람들의 행위, 잘난 체로 본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그녀가 잘난 체하면서 어머니를 낯선 여자 취급한다고 여겼습니다. 케이크는 어머니를 즐겁게 해줬지만 어머니는 미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미 두 사람 몫의 케이크들을 사다 놓았습니다. 수납장과 함께 거의 원룸 전체를 채우다시피 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어머니가 이곳으로 이사오고 나서 처음 와봤을 때 어머니가 내세웠던 이유가 생각났다. 큰 걸로 샀다. 최소한 10명은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게. 6년 동안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쨌든 식탁에 상처가 나지 않게 방수포로 덮어뒀다. 어머니는 나눠야 할 수많은 이야기를 두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숨가쁘게 헐떡거렸는데 실내는 어둡고 살짝 냄새가 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요일이면 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노인네들을 보러 갔다가 나오는 길에 코를 킁킁거리면서 노인 사는 집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 이제는 다들 문을 여는 법이 없거든. 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했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들처럼 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봄이 되면 집 근처의 날씨가 어떤지 지난번 만난 뒤로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를 그녀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성의 없이 듣기 때문이라고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려 들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알아들을 때까지 사소한 사안을 계속 덧붙여가면서 거기 누구네가 살았지, 그 집딸이 너와 함께 학교를 다녔잖니, 등등. 그들은 12시 15분 전에 점심을 차렸는데 지난번에는 어머니가 12시 반까지 기다렸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앞당겼으며 어느 순간 어머니가 화창한 나날이 곧 끝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냅킨을 찾다가 싸구려 사진소설들이 찬장 구석에 잔뜩 쌓여 있는 걸 발견했는데 아무런 잔소리도 하지 않았건만 어머니가 그녀에게 변명을 해댔습니다. 싸구려 잡지, 그건 폴레트가 갖다 준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그런 걸 잊지 않는다는 걸 너도 알잖니. 내가 여전히 어머니의 독서 취향에 대해 나무라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마터면 어머니가 시립도서관에서 방금 빌려온 말로보다 우리 둘을 더 좋아한들 아무렇지도 않다고 대꾸할 뻔했다. 우리 둘이란 잡지는 1947년에 출간된 주간지로 사진소설을 주로 실었는데 어머니가 그녀가 읽는 책과 유사한 책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어머니가 비참하다고 느꼈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지나갔다. 끊임없이 접시를 내려다보는 눈길, 혼자 하는 식사에 익숙한 사람의 살짝 깔끔하지 못한 동작들.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니 어머니가 거절했다. 조금 있다 내가 가고 나면 내게 할 일이 뭐가 남겠니? 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책에 빠져 있을 때 머리카락을 쓸어내리거나 블라우스 옷깃 사이로 손을 넣는 등 자신의 육체에 대해 자기 만족이 어린 동작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가짐이 흐트러지는 유일한 때는 오로지 머리 위로 두 팔을 들어 올려서 기지개를 켜거나 의자에 몸을 부리고 두 다리를 쭉 뻗는 등 피로를 드러낼 때 뿐이었습니다. 엄격함이 삶을 끌고 나가느라 필요했던 긴장이 예전보다 덜한 얼굴로 그녀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났을 것으로 늘 의심하던 회색빛 두 눈은 이제는 탐욕스러운 애정을 담아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손꼽다가 그날 아침이 되면 오늘이면 오는구나라고 혼잣말을 했고 둘이 같이 있는데 벌써 시간의 반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오가는 손님 맞이에 어조, 쾌활함과 영원한 친절. 그와는 달랐던 어조, 내가 15살이었을 때의 폭력성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거다. 물렁한 년 잡것 전연 때문에 내가 제 명에 못 살지. 나가버릴 거야. 그 전에 소년원에 갈 걸 못돼 먹은 년. 어머니는 그녀가 자신을 놔두고 가버린 뒤 그녀에 대한 갈망과 자기 딸인 그녀와 계속 살고 싶은 갈망과 너무 이르게 홀로 마주하게 될까봐 계속 대화 주제를 찾아내려고 애썼습니다. 폴레트가 구스베리를 갖고 왔어. 어찌나 탐스러운지. 제철이니까 떠나기 전에 챙겨줘야 하니까 생각나게 말해줘라. 폴레트는 매주 어머니를 보러 온다. 내 또래의 오랜 이웃인데 시를 떠난 적이 없다. 멀리서 국도를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와 이웃한 원룸에서 흘러나오는 아마도 투르 드 프랑스인 모양인데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하네. 늘 그랬지. 오늘은 제일 조용한 일요일이잖니. 아마도 여러 번 어머니는 방학 중에 잘 쉬라고 권했던 것 같은데 뭘 하면서 보낼지 알 수 없어 불만이던 예전에는 가장 끔찍했던 문장이 쉬기나 하렴이었습니다. 짜증이 살짝 나려고 하지만 이제 어머니의 말은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잃었고 기껏해야 일요일이면 라디오에서 듣던 스포츠 중계나 사과 타르트처럼 추억을 일깨울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에서 보내던 여름철의 권태가 되살아났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독서를 하고 어머니가 그녀가 사촌 언니와 산책 중이라고 믿고 있을 때 제한상영가 등급이 붙은 성인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당시 프랑스 가톨릭 교단에서 분류했던 영화 등급 기준인데 그 밖에도 대규모 세일 행사 동안 차려진 놀이시설과 감히 들어가 보지는 못했던 댄스홀이 생각났습니다. 오후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고양이 한 마리가 부엌 창턱에 나타났다. 어머니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양이를 집 안으로 들였는데 어머니가 입양한 고양이로 낮에는 어머니의 침대에서 잔다. 내가 도착한 뒤로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 우리는 고양이를 바라보고 차례로 안아보며 오랫동안 고양이를 돌봤다. 어머니에게는 요 귀여운 뚱냥이가 저지른 수많은 장난에 얽힌 얘기거리가 있어서 발톱에 찍힌 커튼, 손목 두 군데에 길게 긁힌 붉은 자국에 대해 말해줬다. 예전처럼 어머니는 살아있는 것은 전부 아름답다고 말했다. 내가 곧 떠날 때가 된 걸 잊은 듯했다. 떠날 때가 임박해서야 어머니는 사회보장공단에 제출해야 할 긴급 서류를 꺼내왔는데 기차 놓치겠다고 나중에 보내드린다는 그녀에게 어머니는 말합니다. 놓친 적 없구먼. 다음 것 하면 되지. 어머니는 거의 눈물을 쏟을 기세였고 결국 의뢰하는 말을 내뱉었다. 이런 일은 처리하려면 짜증만 나.
어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도 문간에 선 채 계속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는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억지 미소를 커다랗게 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겁쟁이처럼 불편하게 떠나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인 쉘 정비소 앞으로 지나가는 경로를 택해 그녀는 갔습니다. 예전에는 영화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거기에서 자세를 다잡고 남아있는 립스틱을 지우며 어머니의 두 눈이 버릴 탐색에 대비했다. 사람들이 내게 대해 뭐라고 생각하겠니? 기차간에서 내가 거기 있었다는 신호들은 몽땅 지워져 버리고 어머니 홀로 침묵을 지키며 설거지를 하고 있을 모습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한 달 뒤 어머니를 보러 다시 왔는데 어머니는 미사후 일사병으로 쓰러져서 시의 병원에 막 입원했고 그녀는 찬장에 놓아둔 행정 서류를 챙기고 냉장고 안에 상하기 쉬운 음식을 치웠습니다. 야채 칸에는 지난번 왔을 때 잊어버리고 챙겨가지 못했던 구스베리가 있었는데 비닐봉지에 담아 윗부분을 묶어놓은 그것은 물컹한 갈색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2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에 대해서는 문역들 늘기소설 119 카사노바 호텔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